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상담도 전공을 했는데 상담을 해나가면서 이 세계와 또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어서 철학과를 갔었고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심리치료와 철학 간의 비교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관점 속에서 단순히 이제 병리적으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상담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성격장애 또는 이제 자존감 문제 또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많이 쌓여가는데 몇 년이 지나도 변화는 없고 또는 치료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못지않을 정도의 지식을 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몇 년 동안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정작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게 되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좀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증상 외에 2차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언제 제일 괴롭냐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 또 안 고쳐질 때 그럴 때 정말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식은 쌓여 변화가 없으면서 또 좌절을 2차적으로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치료나 변화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식적 통찰이 아니라 경험적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거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식적인 통찰을 계속 하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이 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공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발표 불안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얘기할 때 너무 공포스럽고 떨려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발표 불안이 심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떨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책과 유튜브를 뒤지고 또는 심리치료도 받았다는 거죠.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냈어요. 내가 지금 발표 불안이 심한 거는 예를 들면 뭐 엄한 아버지 밑에서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뭐 윗사람이나 상사를 보면 굉장히 떨린다든지 또는 이제 청중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버지의 표상으로 다가와서 내가 되게 공포스럽다든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발표를 하다가 틀린 말을 답을 해서 선생님이 창피를 줬다든지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인지적인 생각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안해졌다든지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분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분석하고 지식으로 많이 쌓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정작 다시 청중 앞에 서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여전히 떨리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이제 떨리면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불안은 또 어디에서 왔지? 이러면서 다시 또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무의식의 어떤 문제인가? 또 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이건 내가 기질적으로 어떤 성격장애의 문제가 있는 거야. 라든지 사실은 내가 알고 봤는데 이거는 아주 미묘하게 사회공포가 아니라 범불안장애이거나 공황장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신을 분석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연 단위로 올라가서 또 발표를 하려고 하면 여전히 떨리겠죠. 그럼 또 분석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크를 0으로 줄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떨리거나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는 원래 불안 회피가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삶에서 그런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벽한 순간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이고 이걸 이제 실존적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처한 상황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막다른 골목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석을 하고 알아차림이 많이 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면 안 되고 또는 내가 왜 그런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애어른이었고, 또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췄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분석이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 분석 이후에 내가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표현하고 또는 그 욕구에 충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새로운 삶의 형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두려운 거죠. 불안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친구나 가족의 요구나 욕구들을 다 맞춰줬는데, 이제부터 내가 좀 내 욕구도 표현하고 싫은 소리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떠나갈지도 모르고, 또는 그때 생기는 갈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 분석은 끝났는데 새로운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그걸 이제 막다른 골목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하다가도 이 막다른 골목 체험에 들어서면은 많이 이제 탈락을 하시거든요. 과거가 자꾸 당기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좀 더 분석하고 좀 더 완벽하게 됐을 때 내가 접촉하고 실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이제 동기부여를 찾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리스크를 안고 좀 뛰어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계획은 뭐냐면,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 또는 약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막다른 골목 체험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후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분석을 내려놓고 그냥 실행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계획은 일단 해보고 무엇이 올라오는지 내가 바라보겠다, 약간 실험자의 마인드로. 자, 그래서 아까 발표 불안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발표 불안이 딱 올라오면은 다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들어서 떨리더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체험 속에서 이 정도 하니까 나는 되게 속으로 떨리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또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비난하거나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좋아해 주는구나, 또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또는 내가 시나리오대로 발표를 못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네,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한테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이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타인 욕구를 맞추느라고 내 주장을 못했고, 이제부터는 내 주장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아차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제가 무작정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고 어디까지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 문명과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제 감정을 다 표현했다가는 정말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적정 수준을 맞출 것이냐. 내가 어떤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약간 불량이거나, 또 이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은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냥 참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표현하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는 거고, 또는 어디까지 표현하는 게 너무 과한 건지, 그 적정 수준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우리 또 그것도 분석해 봅시다. 어디까지 표현했을 때 당신 마음이 어땠고, 어떤 기분이 들었고, 그건 또 어린 시절에 어떤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이건 성격장애의 일종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요, 일단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클레임을 하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하다든지, 근데 좀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든지, 또는 내가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미해결 과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험인 거죠.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이 세계 속에서, 그 체험적 통찰 속에서 본인이 적정 수준을 경험적으로 맞춰가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적정 수준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험적 통찰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집단 상담을 참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 일반적인지, 또는 내 감정을 소유해도 되는지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한 피드백,
사람들의 일반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 상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어서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심적 어려움이나 상처나 괴로움들은 사실은 인간관계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억들을 잘 뒤져보면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 관계인 거죠. 어렸을 때 부모하고 관계, 또는 친구 관계, 배우자, 연인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험적 통찰을 한다는 것, 뛰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상담센터에 오는 거예요. 상담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사를 만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아주 기초적인 경험적 통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어떤 내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불신을 심어주는 그런 신뢰가 없는 가족 형태를 경험을 했고, 이분이 경험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친교,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뭐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기초적인 연인관계조차도 형성이 잘 안 되는, 좀만 친밀해지려고 하면 뭔가 거리두기를 하고 벗어나고 싶고 이런 분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사 역시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믿지 못하는 상담자와의 대인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선생님 잘 못 믿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돈을 주고받는 거래적인 관계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리숙해 보이니까 대충 상담해주고 왕창 돈이나 좀 받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이렇게 가식적인 공감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저도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좀 그 부분은 저도 억울함이 느껴져요. 제가 꼭 그런 관점으로 만났던 건 아닌데요, 좀 억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갈 수도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본인 속내를 감추고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사이에서 좀 더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서, 또는 수용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파국으로 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재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하고 쌓인 이 신뢰관계가 점점 더 확장돼서 상담센터 이외에 만나는 여러 대인관계 또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면서 뭔가 좀 더 체험적 영역을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도 좀 더 타인들을 좀 믿어본다든지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체험의 영역을 늘려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1차적인 그런 체험을 상담사하고 관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지식적 통찰을 쌓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상담센터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다른 분을 상상을 해볼까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 그리고 삶이 되게 힘들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타인의 욕구를 되게 맞춰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욕구를 잘 표현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분도 열심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역시 저하고 관계에서도 싫은 소리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저하고 관계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 해석은 조금 반감이 들어요. 라든지 선생님이 자꾸 저한테 변화하라고 약간 압력을 주는 게 저는 부담으로 느껴져요. 또는 선생님 방금 말을 끊었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변화하라고 압력을 좀 많이 가했죠. 사실은 제 성향이 그런 면이 있어요. 라든지 제가 방금 말을 끊은 거는 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또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혼나거나 파국으로 가거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를 체험적으로 느낀다든지, 또는 내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본인의 그런 자기 표현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대고 어린 시절 어머니는 어땠나요? 아버지는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체험적인 상담이 아니겠죠. 근데 혹시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분석만 하는 상담, 물론 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분석만 하고 해석만 하는 그런 지식적인 통찰만 주는 상담이 있다면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이 상담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명상도 많이 하시는데 명상이랑도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상은 있는 그대로 나를 멈추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탁월한데 우리가 이제 관한다, 바라본다, 비파사나 명상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통찰도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이 상담은 관계성 속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통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때 중요한 거는 그걸 읽을 때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이런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아, 내가 이 집착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체험적 영역,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그 지점은 우리의 증상이 올라가는 그 상황 속 결국에는 체험적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자의 논어를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보면 학이불사 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이 배우고 불사 그러나 사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증망 어둡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식적인 것만 쌓고 실행하는 사람을 공자는 어둡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현재 체험적 통찰에 초점을 맞춘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집단 상담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적 통찰을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상담 또는 체험적 통찰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거기에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